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등급 바꾸고 그 다음에 성적 바꿔주려고 한나쌤이 왔는데요. 우리 전 시간에 이미 사회과학 탐구 방법 첫 번째 시간을 갖다가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갖다 공부를 할 거예요.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시간이니까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집중력을 갖다 발휘하셔서 우리 한 47분, 8분 정도 되는 강의, 온전히 강의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시간 선생님이 능력자 우리가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숙제 내드렸죠. 열심히 한 친구들 있을 거고, 또 그냥 맨 마지막에 오늘은 또 무슨 능력자 확인인가 라고 해서 그냥 대충 설렁설렁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또 그 친구들과 한 친구들과 하지 않은 친구들은 갭이 더 늘어났어요. 이제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이 같았지만 마지막은 너무나 간극이 벌어져서 이제 따라잡을래야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도 확실하게 좀 인식을 갖다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능력자 확인, 우리 복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거 O예요, X예요? 그렇죠. 정답 X입니다. 자, 이게 왜 X일까요? 이거 선생님이 이제 좀 숙제를 하나 더 내드렸죠. 얘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경험적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검증할 수가 없죠.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잘못된 가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GDP도 증가할 것이다. 이것도 옳은 가설일까요? 옳지 않은 가설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이거 왜 옳은 가설이 아니냐면 이거는 확인할 필요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갖다 검증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건 GDP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GDP가 증가하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라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가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문화비 지출이 많으면 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나와 있죠. 이것도 잘못된 가설입니다. 정답은 X예요. 이 둘은 변수 간의 관계가 바뀌어 있죠. 자, 우리 앞쪽 우리 5강에서 우리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발생률의 관계를 놓고 발음 변수 관계를 갖다가 한번 한번 해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또 소득이 높아지면 문화비 지출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가설은 세울 수가 있죠. 왜 우리 소득이 낮으면 엔겔계수가 되게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먹고는 살아야 되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음식, 식료품비가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은 전체 소득에서 식료품비는 충분히 충당을 하고 나머지 여가 생활을 갖다 즐기기 때문에 문화비 지출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확인해 볼 내용이지만 변수 간의 관계는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 자, 요 내용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가설 설정은 그래도 내가 한 90% 정도 충분히 이해했다. 나머지 100%는 좀 더 많은 문제를 갖다가 접해보면서 확인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할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두 번째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선생님 판서 하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판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공부할 핵심 개념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석적 연구. 오늘 뭐 해석적 연구 한다라는 거 전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사회현상의 이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개념이죠.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 그다음에 연역적 연구, 귀납적 연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오늘 공부할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고, 자, 첫 번째 사진 자료 잠깐 볼게요.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너무 좀 심심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관련 사진 자료 나오는데 옆에 나와 있는 이 포스터는 영화 포스터죠.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보면 범죄소년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요. 그렇게 그다지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화를 봤는데 저 주인공 남자친구한테 굉장히 감정이입을 했어요. 영화를 보다가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었는데, 주로 이제 해석학적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사회현상은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사회현상은 사람의 의도와 동기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세계를 갖다가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특히나 범죄자들, 특히 저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남학생, 저게 범죄 소년이냐면
우연히 이제 범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범죄 소년으로 낙인이 찍히게 돼서 계속 나쁜 이제 어떤 상황에 몰려드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가 왜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하는지는 저 친구의 내면, 또 저 친구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을 통해서 내면을 직관적으로 통찰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 우리의 사회현상을 반드시 규칙이나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갖다 얘기하는 게 바로 해석적 연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해석적 연구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해석적 연구 방법. 실증적 연구 방법의 대표 학자. 자,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꽁트. 자, 해석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학자는 베버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단원과도 다시 한번 만나게 될 텐데요. 이 베버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의 제목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해석적 접근을 갖다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해의 사회학 이렇게 나와 있죠. 사회현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규칙을 발견하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해해야 된다. 따라서 해석적 연구는 자연과학과는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다르게 연구해야 된다. 방법론적 이원론을 갖다가 주장을 합니다. 자, 어떤 걸 갖다가 해야 되냐면 현상에 대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회문화 현상이죠. 현상의 이해, 그 다음에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사회현상을 갖다가 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고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한 직관적 통찰. 선생님이 되게 막 뭐 예를 들어 실연을 당했어요. 실연을 당했는데 친구들한테 되게 강하게 보고 싶어. 마음은 정말 찢어져서 눈물이 펑펑 쏟고 싶은데 강하게 보고 싶고, 그래서 겉으로 난 괜찮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해요.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선생님의 친구는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선생님의 말을 갖다가 곧이곧대로 듣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냥 선생님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통찰을 갖다 하게 되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서 선생님의 내면을 갖다가 파악을 갖다가 할 거란 얘기죠. 또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죽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뭐 배고파 죽겠다, 웃겨 죽겠다, 아니면 나 정말 죽겠다, 정말 죽겠다. 여기서 이제 뭐 자살 뭐 이런 어떤 의미로서 난 정말 죽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죽겠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석적 연구에서는 바로 이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이 말과 관련된 앞뒤 전후 사정, 맥락적 이해를 갖다가 통해서 자, 뭐를 갖다 하게 되냐면 인간의 의도와 동기를 갖다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슨 내용이다? 해석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해석적 연구에서는 자, 뭐가 필요하다?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 선생님, 요런 사례 좀 적어주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죽겠다. 사례가 조금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나중에 필기해놓고 자기가 무슨 내용을 필기했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웃겨 죽겠다. 자, 배고파 죽겠다. 그 다음에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선생님 맨날 어떤 연예인 보고 난 정말 제가 좋아 죽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 빅뱅의 G 드래곤 되게 좋아해요. 좋아 죽겠어요. 근데 그냥 죽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뭐 이런 식으로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해석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적 연구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해석적 연구 절차는
실증적 연구 절차에 비했을 때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상대적으로. 첫 번째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자, 문제를 갖다 제기하고 난 다음에는 연구 설계를 합니다. 자, 뭐가 빠졌나요? 바로 가설 설정이다 라고 하는 단계가 빠졌죠. 연구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제기다라고 얘기하는 관심 가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도가 생기는 거고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실증적 연구 절차 단계에서의 연구 설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었죠. 바로 어떤 게 있었어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있었는데 해석적 연구는 그냥 직관적 통찰을 갖다가 하는 거고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뭐 측정 가능하도록 바꾸지 않아도 돼요. 우리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좀 이따가 우리 자료 탐구로도 이제 한번 보고 문제도 볼 건데 부모가 나에 대한 애정의 정도 뭐 굳이 우리가 수량하거나 수치화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모가 나한테 하루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을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 자주 만나지 못하고 아빠가 뭐 지방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2번 정도 만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가끔 만나는 아빠라도 아빠 만나는 순간 아빠의 애정 정도는 내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석적 연구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런 거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 절차 단계하고 좀 비교를 갖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연구 설계는 말 그대로 설계, 준비를 갖다가 하는 건데 해석적 연구에서도 뭐 이 연구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명확화를 한다든지 또는 뭐 표본을 갖다가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것들을 갖다 결정할 것인지 뭐 이런 어떤 준비 단계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갖다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데 이때 당시 해석적 연구에서 주로 자료 수집을 갖다가 하는 방법으로는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참여 관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 대상인 사람과 연구 대상과 함께 굉장히 친밀하게 뭐 생활을 갖다가 한다든지 오랜 시간 접하면서 그 연구 대상의 감정의 상태를 갖다가 파악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슨 법이다? 참여 관찰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헌연구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문헌. 우리 앞쪽에서 다음 시간에 자료 수집 방법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실증적 연구에서는 뭐 통계 수치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했고 객관적인 문헌을 갖다 사용한다면 해석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헌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뭐 개인적인 일기라든지 비공식적인 문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특히나 일기. 우리 친구들 일기 이렇게 쓰는 친구들 없죠? 8시 45분에 일어났음, 10시에 학교 감, 12시에 밥 먹음 뭐 이렇게만 일기를 쓰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일기를 갖다 쓰면 자기의 그날의 감정의 상태나 그날 겪었던 것들을 갖다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현재 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일기를 보면 일기를 보면서 이때 이날의 나의 무슨 상태,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갖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개인에 있어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헌 자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증적 연구에서 쓰이는 문헌 연구와 해석적 연구에서 쓰이는 문헌 연구의 문헌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면접법도 있는데 뭐 심층 면접 같은 것들 있죠. 개인적으로 뭐 선생님과 함께 만나가지고 단순 면접 말고요. 뭐 집은 어디니? 뭐 아버지는 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심층 면접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인간 행동의 동기, 내면, 그다음에 이해를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층 면접법. 이게
해석적 연구에 해당한다라는 거. 주로 해석적 연구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증적 연구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적 연구는 뭐 연구 절차보다는 해석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적 연구는 끝났고 오늘 이제 이 해석적 연구 절차를 끝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그 연역적 연구와 귀납적 연구 절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연역적 연구는 조금 쉽게 사례를 갖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앞쪽에서 공부했던 실증적 연구 과정이 주로 이제 연역적 연구 과정을 갖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적 연구 과정이 주로 이제 귀납적 연구 과정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재 자료 탐구에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연역적 연구와 귀납적 연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제 화면 볼게요. 자, 연구 주제 보면 가구 소득과 출산 자녀 수와의 관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구 소득과 출산 자녀 요 주제 자체를 갖다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죠. 소득과 출산 아이는 어떤 관계가 있나 정비례일 수도 있고 반비례일 수도 있고 아예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자, 연역적 연구 방법이다 라는 건 먼저 보세요. 자, 뭐가 나와 있냐면 가설이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설은 어떻게 세웠냐면 볼게요. 가구 소득과 출산 자녀 수와의 관계를 반비례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 자녀의 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연역적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가설 설정의 단계다 라고 보면 돼요. 가설 설정, 가설 설정 됐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요거의 의미도 우리가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사죠. 여기서의 조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료의 무슨 단계다 라고 볼 수가 있냐면 수집의 단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무슨 단계? 수집의 단계. 자료 수집을 했어요. 그럼 이 수집을 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수집을 하게 되냐면 아마 모집단,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이 규칙을 찾아내려고 찾아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진 않았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갖다가 축출해 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표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가구 소득이 200만 원인데 자녀의 수는 2명, 200만 원인데 4명 해서 모집단 표본에 이제 케이스를 쭉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자 가설을 수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패턴하고 앞에서 했던 가설하고 한번 여러분들 겹쳐 볼게요. 대체적으로 이게 사회현상이 완전히 이렇게 일치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한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경향성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어떤 패턴을 갖다 찾아내는 거지 이 자료가 수집이 됐는데 정말 내가 앞에서 세웠던 가설 여기 요 선 안에 이렇게 완전히 선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적인 이런 어떤 관계성을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가설은 여기서 보니까 수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기각은 가설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여기 수용이는 대체적으로 이런 반비례하는 관계가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수용을 하게 되면 자, 뭐가 된다? 이론이 도출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역적 연구는 가설, 자료 수집, 이론 도출 앞에서 공부했던 실증적 연구 방법 단계, 연구 절차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주로 자, 무슨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한다? 실증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귀납적 연구 방법을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증적 연구에서 반드시 연역적 연구만 사용을 하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 볼게요. 나는 가구 소득하고 출산 자녀 수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구 소득과 출산 자녀 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래서 이들에 대한 자 뭐를 했냐면요. 자료를 갖다가 수집을 갖다가 했어요. 자료를 수집했죠. 그러면 요거 수집한 거는 아래하고 위하고 똑같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형과 경향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발견을 갖다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과 경향을 갖다 발견을 해서 출산 자녀 수와 가구 소득 간에는 이와 같이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뭐를 갖다 결론을 도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론 도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귀납적 연구를 실증적 연구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실증적 연구잖아요. 여기 보면은 가구 소득 있고 출산 자녀 수에 있어서의 관계, 상관성, 규칙을 갖다가 찾아내는데 다만 이것의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연역적 연구 과정과는 다른 연구 절차 과정도 거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역적 연구 과정과 귀납적 연구 과정이 별거 아닐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수능 문제 중에서 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때 이 연구 절차 과정을 쭉 이렇게 나열을 갖다 해놓고요. 이 연구가 연역적 연구를 거쳤는지 귀납적 연구를 갖다가 거쳤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무조건 실증적 연구는 연역적 연구를 갖다가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별의 방법은 뭐에 있다? 그렇죠. 가설 설정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연역적 연구는 보통은 우리가 3단 논법이다 라고 해서 논술 공부를 조금 한다든지 또는 굳이 이 사회문화 아니더라도 다른 교과에서도 다들 한 번씩 좀 다뤄보고 이야기 들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 도출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춘다라는 부분까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리 한번 해보고요. 요거 이제 탐구 자료 때문에 선생님이 좀 수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두 가지 정도 기억하면서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나오게 돼요. 이 표본의 대표성 문제는 일단 발문을 읽고 선생님이 따로 좀 판서 정리해 드릴게요. 세계를 휩쓴 대공황을 잡기 위해 각국의 안간힘을 쓰고 있던 1936년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우리가 세계 대공황 이런 이야기들을 사회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이 대통령이 누가 될까를 예측하기 위해서 대중 잡지 회사가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부에서 몇만 명을 뽑았냐면요. 무려 1000만 명을 뽑아서 우편으로 질문지를 갖다가 보냈다. 그래서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갖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응답해온 200만 명을 근거로 그러니까 1000만 명 중에서 우편으로 질문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이 설문조사라는 회사로 이제 회신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800만 명은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200만 명이 온 거예요. 하여튼 200만 명의 어떤 설문조사를 갖다 근거로 해서 공화당의 랜던이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의 루스벨트를 누를 것으로 예측을 갖다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 갤럽이라는 젊은 청년은 여기 보게 되면 일십, 백천, 만, 십만 31만이에요. 31만. 그러면 31만이면 여기서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만 명이 일단 회신했잖아. 200만 명 대 31만. 훨씬 더 표본의 숫자가 앞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표본 추출하여 확실하게 루즈벨트가 재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제스티지의 편집인들은 선거 결과에 경악을 했고 갤럽의 예측이 옳았던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왜 이 연구가 틀렸는지 표본의 대표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요 뒤쪽까지 와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자료 수집을 갖다가 할 때는요. 전수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건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다라고 얘기하죠. 앞쪽에서 미국에서 선거 결과를 예측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전수조사했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미국 국민들 중에서 선거권이 있는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전수조사예요.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전수조사를 갖다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표를 갖다가 뽑아내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수조사의 대표적인 것은 인구통계. 인구통계 같은 거 낼 때 집집마다 가가호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해서 인구 통계를 갖다가 냅니다. 이럴 땐 국민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인구 통계를 내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있지는 못해요. 워낙 전수조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대한 비용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확보가 돼야 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기를 갖다 이렇게 통하면서 이렇게 인구 통계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둘째치고 왜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어떤 나라예요? 중국이 있죠. 그래서 중국 인구가 뭐 13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3억 플러스 알파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가 숫자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조사가 실시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1개월 단위로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직전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현재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이제 전수조사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전수조사는 여러 가지 시간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고 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 주로 무슨 조사를 많이 하게 되냐면 표본 조사를 좀 많이 하게 되죠. 표본 조사는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갖다가 뽑아내요. 표본. 축출해냅니다. 그러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갖다가 축출할 때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바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앞쪽에 있는 탐구 자료 가지고 우리 친구들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선거, 대통령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자, 유권자. 이게 모집단이에요. 그러면 이 유권자에서 대표성을 갖다 뽑아내는 거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유권자다라고 얘기하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건이 갖춰져야 돼. 연령별로, 지역별로, 그 다음에 성별 등을 모두 고려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세심한 그런 정교한 작업을 갖다가 거쳐서 표본을 갖다 추출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에서 100명, 그 다음에 뭐 충청도에서 100명 또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단 말이에요. 5천만 중에서 2,500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숫자는 당연히 수도권 지역의 표본의 숫자가 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령별이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정교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70대 그 이상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인구가 그 연령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도도 고려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고 굳이 얘기하면 성별, 남녀에 있어서 성별도 맞춰야 되는 거고 뭐 학력 수준까지도 맞춰야 되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갖다 거쳐서 모집단의 어떤 정말 작은 모집단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바른 표본의 추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나와 있는 우리 다이제스트사에서 했었던 표본이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1936년이죠. 1936년에 자, 표본을 어디서 추출했냐면요. 전화번호부와 자, 뭐예요? 자동차 등록부예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936년에 무슨 시대였어요? 1936년에 일제시대, 그쵸? 자, 전화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 미국인. 사실 미국이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빠르게 발전한 나라이지만 1930년대에 전화기도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었을 거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최소한 이들은 자, 무슨 층이었을 것이다? 중상류층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사회에서 사실 상류층이 하류층보다 더 많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류층과 중류층에 이제 국한되고 많은
하류층이나 중하류층 사람들이 이 표본 조사에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본의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갤럽의 표본이 맞고 다이제스트사의 표본 선거 예측이 틀린 결과를 갖다가 가져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전체 연구 설계 과정을 갖다가 놓고 표본이 대표성이 있게 축출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갖다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수능 문제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해요. 이 문제는 문제 유형을 정말 엄청 많은 이렇게 형태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접하고 풀어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만 조금 머리가 아파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고3 언니 오빠들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를 갖다 하려고 문제수, 근데 문제수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기출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의 탐스러운 사회문화는 내신용이긴 하지만 사실 내신과 수능이 따로 가지 않는 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문화가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사회문화를 좀 그래도 2학년, 3학년 또는 1학년 교육과정에서 뭐 공통으로 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설해놓고 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문과 과목 이수를 할 때 좀 사회문화 과목을 많이 이렇게 이수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걸 잘 이제 활용을 해서 수능까지 좀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우리 자료 탐구에 저런 우리가 사례들이 제시가 됐구나 라는 부분 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 이 탐스러워는 사실 개념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재의 내용을 정말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죠. 그 점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이 되니까 자료 탐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두고 표본의 대표성 문제 자료 수집 방법 단계에서 다시 한번 뭐 자료 자체에 있어서의 뭐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접했고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푸는 단계예요. 자, 이제 개념명 34쪽에는 개념형 1번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실증적 연구와 이번 시간에 배운 해석적 연구를 함께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나의 연구 방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가볼게요. 문제 인식, 문제 인식, 문제 제기 똑같죠? 가설 설정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A 들어가 있고 수집,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설 설정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자 이거 무슨적 연구? 실증적 연구. 자, 실증적 연구면서 앞쪽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자, 이거 연역적 연구일까요? 귀납적 연구일까요? 그렇죠. 연역적 연구죠. 가설 설정, 자료 수집, 결론 도출. 연역적 연구하고 있구나. 실증적 연구가 반드시 연역적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로 연역적 연구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A 단계는 그럼 무슨 단계에 있느냐? 바로 연구를 준비하는 단계.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나와 있어요. 연구 설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볼게요. 문제 인식, 문제 제기. 그 다음에 A 단계가 있고 자료 수집, 자료 처리와 해석, 자료 분석, 결론 및 실제 적용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A 단계 똑같이 자, 무슨 단계이다? 연구 설계 단계입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 연구 주제에 적합한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을 위에 나 중에서 골라 쓰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지능지수 우리 IQ라고 얘기를 하죠. 학업 성적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요거 하면 이제 우리 약간 IQ 아는 학생들 특히 학교에서 IQ 검사했는데 자기가 좀 상상외로 뭐 진돗개 IQ가 뭐 70이라고 하는데 뭐 그 근처에 나온 학생들이 있죠. 좀 남학생들이 좀 그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 거 지능지수 검사할 때 제대로 안 하잖아요. 막 졸다가 막 한 번으로 찍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사실 약간 이렇게 선생님이 딱 그 수치를 보기에도 너무 수치가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되는 학생들이 좀 나와요. 그런 학생들. 요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좀 마음이 아프죠. 자, 선생님이 조금 재밌게 좀 접근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진돗개 IQ를 알 게 아니라 이런 정의 상관관계, 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건 비례죠. 비례.
비례라는 건 그래프로 그리면 자, 여기 지능지수 IQ, 성적, 비례 이런 관계예요. IQ 낮은 학생들은 부정하고 싶은 그런 그 가설입니다. 그럼 일단 이런 가설을 갖다가 세웠다라는 거고, 이런 가설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연역적 연구, 실증적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은 자, 무슨 연구에 해당한다? 자, 가에 우리가 적합하죠. 그 다음에 2번 가격이 오르면,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지능지수, 우리 뭐 100, 120, 130 수치로 표현되죠. 학업 성적도 마찬가지죠.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우리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 가격이 오를 때 물건을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고 가격이 내려가면 욕구는 늘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수요 법칙.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상관관계, 그다음 원인과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실증적 연구에 적합하기 때문에 자, 요게 2번에 해당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앞쪽에 선생님이 부모님과 자녀와 있어서 애정 정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녀에 대한 애정의 표현법은 좀 다릅니다. 그쵸? 달라요. 어떤 부모님들은 매일 막 아우 그냥 너무 이쁜 그냥 내 자식 막 그러면서 그냥 이쪽 볼에도 쪽 이쪽 볼에도 쪽 뭐 엄마가 해주는 경우도 있죠.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빠가 딸한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이렇게 너무 귀여워해주는 그런 어떤 부모님이 이제 계시고, 또 우리 아버지는 나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한참 내 기억에 아주 어릴 때 제외하고 나서는 뭐 아빠와 함께 뭐 악수라든지 뭐 스킨십이라고 얘기하죠. 신체적 접촉을 갖다가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사실 아빠하고의 선생님의 관계가 아빠의 애정 정도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부모님과의 스킨십, 아버지와의 스킨십이 선생님 기억에 전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스킨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표현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애정의 깊이에는 동서양의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애정의 깊이, 애정의 깊이. 이 애정의 깊이를 우리가 수치화하거나 그 다음에 수량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보통 애정의 깊이는 아마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이해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적절한 우리가 연구 방법이 될 거다라는 거죠. 선생님 아버지가 선생님하고 저는 스킨십이 없어도 매일매일 볼에다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부모님과 차이가 없이 선생님은 아버지가 나한테 느끼는 애정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는 자, 무슨 우리가 방법에 우리가 적합하다? 해석적 연구로 연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수량과 수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두고 봐도 되고, 가설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도 연구를 구별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4번. 그부 간의 성적 경쟁이 심해지면 학생들의 비행이 우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 그부 간의 성적 경쟁이 심해지면 이게 바로 원인이죠. 원인이고 이것을 우리는 무슨 변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독립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자, 학생들의 비행이 증가한대요. 비행이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일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결과 자, 종속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가 상관관계를 갖다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자, 무슨적 연구가 우리가 적합하다? 실증적 연구가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4번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사례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부 간의 성적 경쟁이 심해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행이 증가한다? 뭐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 선생님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이 그부 간의 성적 경쟁이 아니라 그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 경쟁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언니 오빠가 너무 수제예요. 전국적 수제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내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으니까 집이 굉장히 잘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똑같은 집을 두 채를 갖다 지어놓고 한 채는 자기네가 살고 한 채는 일종의 약간 그런 미술품들 있잖아요. 그런 미술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는
자기 집만의 작은 어떤 그 미술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되게 부유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부유했던 친구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약간 그 도벽이라고 하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먹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주머니에다 슬쩍해서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봤을 때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이 없어서 그런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 저 친구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 방법 개념형인데 차근차근 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해봤으니까 선생님과 할 때는 또 이제 별 대수롭지 않았다가도 자기가 나중에 복습할 때 한 번 다시 풀어보게 되면은 또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Q&A 질문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문제 2번이죠. 자, A에 들어갈 연구 단계야.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2가지만 쓰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A 단계. 그러면 요거는 해석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의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공통적인 부분만 써줄게요. 자, A 연구에서 해야 되는 거 일단은 자료, 수집, 방법을 갖다가 결정한다든지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를 결정한다든지 뭐 표본을 갖다 축출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단원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공통인데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게 되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오로지 자 무슨적 연구에서만 실증적 연구에서만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입니다. 자 문제가 좀 길었죠. 조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었고 선생님이 문제 가능한 교재 나오는 전체 문제 다 풀어주고 있어요. 자 4번 36쪽에 4번이에요. 36쪽에 잠깐만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식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과학적 인과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거나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 인과법칙은 뭐예요? 법칙 발견. 원인과 결과의 관계잖아요. 따라서 이 연구 방법은 자 무슨적 연구 방법이다? 해석적 연구 방법이다. 그럼 이 해석적 연구 방법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개념은요. 자, 물상화 아니고 당연히 가설 설정은 아니죠. 맥락적 이해. 선생님이 앞에서 맥락적 이해는 설명을 드렸어요. 죽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죽겠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앞뒤 전후에 있어서의 관계를 보고 그 말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저기 티벳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갖다가 새가 쪼아먹도록 놔두게 되죠. 아, 어떻게 사람이 시신을 갖다가 새가 쪼아먹도록 놔둬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 사회 문화의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앞뒤 전후 살펴가지고 그 행위를 이해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해석적 연구의 특징이 됩니다. 사회학적 상생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이 있긴 한데요. 밀스라고 하는 사회학자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여기는 인과법칙은 너무 규칙이 정형화돼 있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딱 정형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회현상은 이렇게 정형화된 것으로만 설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학적 상상력, 말 그대로 다양한 생각을 갖다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사회적 상상력입니다. 단순히 밀세이가 이제 자기 책에서 얘기한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 것은 그냥 하나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양인들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하는 게 되게 이게 의례적 행위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례적 행위로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회적 상상력을 더하게 되면 그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갖는 개인적인 의미라든지 또는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갖다가 거쳐서 오는 여러 가지 국제무역의 상품이라든지 또는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값싼 노동력을 갖다가 우리가 착취를 갖다 선진국들이 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상상력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상상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양하고 여러 가지 특수적 상황을 갖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도 해석적 연구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상화라고 얘기하는 거 말 그대로 모든 형상, 모든 것들을 물상화하는 거, 사물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물상화하기 때문에 이 물상화는 오히려 실증적 연구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이렇게 체크해서 골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볼게요. 이거 좀 빨리 풀게요. 어떤 연구자가 다음과 같은 고전 소설의 해독을 통해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신분 질서의 특징을 탐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 문헌 자료를 갖다가 이용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볼게요. 비록 그렇지 못해서 궁한 선비의 몸으로 쭉 나와 시골살이를 하더라도 오히려 무단적인 행위를 감행할 수가 있다.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웃집 소 쭉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잿물을 내놈의 코에 바르고 상투를 범벅이며 수염을 뽑더라도 원망조차 못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때 당시 이 주인공에 있어서의 어떤 신분 질서에 대한 또는 이런 신분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내면을 갖다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헌을 가지고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거 무슨적 연구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해석적 연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이제 우리가 선지 중에서 골라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1번 볼게요. 사회현상은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이 가능하다. 이거 무슨 연구다? 실증, 수량수치. 그 다음에 사회현상의 연구는 감정이입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이미 2번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연구자는 연구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해석적 연구에서 앞쪽에 선생님이 참여관찰법,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참여관찰법은 연구 대상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마음속을 갖다가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관계까지도 이제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적 연구에서 적합한 방법이 아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러면 상관은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틀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4번 볼게요. 4번이 좀 어려운데 자, 연구자는 현상의 기술보다는 설명을 중시해야 된다. 자, 설명은 실증적 연구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현상에 대해서 왜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 따라서 왜를 찾아냈다라는 얘기는 자, 뭐를 발견했다? 법칙을 갖다가 발견한 우리가 과학적인 그런 어떤 과학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증적 연구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탐구는 그 방법상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방법론적 이론론. 이거는 무슨적 연구다? 실증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5번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우리 능력자 확인 복습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 줄 테니까는 앞에 나오는 자막 보고 OX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 절차에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필요로 한다. 자, OX 정리됐나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질적 연구는 현상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OX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적 연구 절차는 현상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 파악이 목적이다. OX 체크됐죠? 잘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하고요. 자, 이번 시간 많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은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선생님과 다시 즐거운 우리가 탐스러운 사회문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